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10.15 이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은 아니라고 이 두둔을 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 잠실 아파트는 좀 언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내로남불이 드러났던 게 이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지역구인 동작구에서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건축을 앞둔 호가 이 35억 원이 넘는 이 잠실의 장미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 아니면 이 차라리 이 동작구에 집을 사고 장미 아파트 팔아라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는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 일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박민영 대변인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똘똘한 한 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사정 설명을 하는데 저도 납득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미 아파트에 오래 살았던 건데 예. 지역구가 지금 바뀌게 되면 동작으로 가게 되면서 동작에 전세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을 한 게 바로 이번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게 지금 문제가 돼버린 거죠. 지금 정부의 기조대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있던 자신의 원래 집을 팔고 동작에 새로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전세를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갭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로 집을 대신 내주고 그 집을 소유를 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집값이 또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 집값 오를 거 예상을 하고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팔고 따로 전세를 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로남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 본인은 해명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개별적인 사정들은 일반적인 국민들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김 원내대표도 본인은 똘똘한 거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그 무슨 남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당시에 청주 집을 팔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남겼을 때 이재명 당시 지사, 고위공직자 실거주 한 채 원칙을 강변했다며 내로남불이라는 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저 때도 문제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때 노영민 전 실장이 이제 강남에 이제 잔류하게 된 것, 그 부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지금 그 장미 아파트라는 곳이 79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입니다. 네. 그리고 98년에 그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3년간 실거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거주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그냥 장기 보유형 자가주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이것을 저희가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자꾸 뭐 죄의식을 부추기고 이런 식의 논란은 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의 구조가 문제고 그 장미 아파트가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한 것은 빚으로 집을 사지 말자. 그리고 너무나 과도한 빚 때문에 대출의 압박이라든지 대출의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너무나 다주택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조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요거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런데 자 문제. 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요. 이재명 정부 장차관급 인사 그 이상 이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 7채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전 대표 본인들은 다 대출 받아서 사놓고 국민들은
이 계획은 망가뜨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 비판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맞는 비판이죠. 왜냐하면 지금 언급된 분들은 다 기득권자시잖아요. 네. 기득권자가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은행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을 살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보면 한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1인당 보면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은 11억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5억 정도를 빌려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도 마찬가지로 5억 정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못 빌리게 하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득권자는 지금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동원해서 집을 사면 되지만 예. 일정 부분 사람들은 청년들은 지금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현금을 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평가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막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내 수익을 갖고 지금 현금화해서 집을 사겠다는데 이걸 왜 막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집값이라는 건 우상향으로 결국은 올라간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제일 싸다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 이게 지금 전세 물량도 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전세 물량도 준다는 거잖아요. 토지가 허가 지역으로 다 묶어버리면 거기는 그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다 예.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전세 물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전세 물량도 줄고 그다음에 집 사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모자란 사람들 집을 어떻게 사냐. 이거를 운운하고 있는데 김명기 원내대표는 거기에 불을 지르신 거죠. 이게 왜 수십억 들여서 집을 뭐하러 사냐. 당신은 사놓고 당신이 전부 다 현금으로 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빌려서 샀을 겁니다. 당신은 그래 놓고 지금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사겠다는데 그걸 왜 훈계조로 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내놓고 설명할 때 이게 서민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숨통을 트일 것이다. 아니 그렇게 평가하면 이게 놀린다고 평가를 받지 이걸 어떻게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고 정작 본인들이나 지금 기득권층에서는 여권의 기득권층에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라는 게 결국 주거 안정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당장에 집값 폭등세를 일단 제어할 규제책이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그 원인 제공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비상기업 내라는 혼란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이 촉발된 게 이 서울 지역, 강남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이때부터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라는 비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상승 국면이 초래됐기 때문에 6.27 대책을 내놨고 97 공급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 부채질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대책을 마련한 것을 가지고 청년 서민층의 불안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비판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이번 11호 대책 안에는 대출을 완전히 막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6.27 대책에서 이 대출 총액 규제 중에 15억 이하 주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억에서 25억만 그리고 25억 이상만 단계적으로 4억, 2억 이렇게 낮춰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민이나 이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예를 들면 15 내지 25억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실제 그런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지금 맞느냐 이미. 아니 그 얘기는 서울에 살지 말라는 처럼 들리는데 그 얘기 아니. 그 15 지금 서울 주택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출 액수가 줄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10억짜리 집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4억까지밖에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10억 이상 현금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집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래 소득은 있지만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지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나 특히 왕서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출 규제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사람들, 해외 자본을 가지고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지금 그 거리낌 없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지금 규제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국민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자산 형성을 미래에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없는 청년들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11억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인데 대출 자체를 몇 억 단위로 묶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경기도까지 지금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묶어버렸잖아요.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규제를 세 차례나 단행을 했으면서 이 반년도 전에 있었던 서울시의 일부 정책들
모델 때문에 아직까지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규제를 옥죄고 공급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측 가능한 상승이 도래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 추가하면 실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해제했던 것은 뭐 다른 정책적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그걸 묶었어요. 네. 그러면 풍부한 13조 정도의 유동성 풀린 정책은 누가 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책임 공방하는 건 의미가 없고 네네. 자, 오세훈 시장이 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상의도 없이 그 공급 억제 대책을 나섰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2주를 해야 됩니다. 예. 중간에 2주를 해야 되는데 2주 하려면 거의 대출 받아서 해요. 예. 대출은 담보대출입니다. 그럼 그걸 못 받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엇박자를 놓은 거 정부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의도하고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종합적인 대책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15일을 전후로 한 지난 14, 16일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거를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지 정은혜 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물론 부동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그 단기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어떻게 보면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미래의 집을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좀 상실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좀 자주 바뀌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조금 던지고 싶긴 한데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사회적인 협력과 또 그런 협상을 한 후에 좀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건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보유세와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높였다가 윤석열 정부 때 보유세를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1억 만약에 예를 들면 서울에서 5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는 1억 3천에 보유세를 냈는데 윤석열 정부가 와서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죠. 그런 기대 심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닌 사람, 두 채, 세 채, 네 채, 뭐 100채까지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특정 지역구에, 투기 지역구에 그 투기를 하는 그 지역에서 주택의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양도세를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도세도 올라가 있고 뭐 그리고 보유세는 좀 낮아진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 그리고 조금 주택을 가지지 못한 전세 입주자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공급 대책도 빨리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여간 글쎄 지금 실제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잘 알고 있는지 저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은 반영되지 않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의 여론조사까지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후폭풍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저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집권한 지 네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즉슨 첫 번째, 두 번째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대책 자체가 그 대출 규제 자체를 6억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아예 묶어놔 버렸는데 그것을 유예 기간조차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주 0.2%포인트씩 부동산이 서울에서는 올랐거든요. 그다음 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LH가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일단 생산 단가가 너무 올라갔고요. 지금 뭐 중대재해다 뭐다 이제 민주당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체들이 건설 자체를 아예 중단시켜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공급이 요원해지니까 거의 땜질식으로 지금 뭐라 그랬냐면 LH가
그러니까 이 정권 임기 말인 2030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공을 하겠다, 첫 삽을 뜨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건 다른 말로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애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굳이 전세를 내주고 집을 안 팔았겠습니까? 이 집이 더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집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도 그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집을 안 팝니다. 오히려 네네. 거래세가 비싸면 아니 집 팔아봤자 세금만 더 내는데 누가 집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아. 보유세 올라가면은 오히려 월세로 전가가 되거든요. 지금 전세 대출까지 묶어놓은 상황에서 월세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만 고통받습니다. 월세라고 하는 고정비가 늘어나고 자산 형성이 증식이 안 되는데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은 안 되고 어떻게 집을 사라는 거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늘이 고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김기현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면 지금은 부동산 정책을 잘 해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다. 그 민심을 잘 반영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최초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가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예. 이 불장이나 이 상승 국면을 제어할 적절한 수단이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고 627 대출 규제만으로는 되지 않고 97 공급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었고요. 네. 어째 일단 발표된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말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공급도 시행이 되고 하면 시장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청년과 서민층 무주택자의 불안감도 분명하지만 가계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고 그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20대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높은 그 대출, 주택 소유를 위한 대출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기간에 효과를 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상승을 차단하고 공급 대책과 맞물려 돌아갈 경우에 네네. 어느 정도 집값 안정이 이루어지면 당장에 특히 서울 수도권으로부터는 여론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 이후에는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다른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고육지책이었다는 이야기를 또까지 해주셨습니다.